가슴이.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심장질환. 특히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 추세란 사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심장질환도 알면 이길 수 있다.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허혈성 심장 관련 사망률이 다행스럽게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딱 두 나라,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예외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초기 증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겠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조준우 교수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은 관상동맥 문제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관상동맥은 뭘까요?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네, 저 허혈성 심장 질환을 말씀드리기 앞서 우선 그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몸의 심장과 비교가 되는 게 자동차의 엔진일 것입니다. 자동차를 잘 운행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장도 적절한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아야지 잘 뛸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이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원은 결국은 혈액인데요. 깨끗한 혈액이 되는데 그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그 해부학적인 위치가 심장에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체에는 두 개의 관상동맥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 우측에 있는 관상동맥 그리고 좌측에 있는 관상동맥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관상동맥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나오는 혈관과 뒤쪽으로 나오는 혈관 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의 관상동맥은 총 우측에 하나, 그 다음에 좌측에 두 개, 총 세 개의 갈래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진이 관상동맥만 이렇게 떼어놓고 본 사진입니다. 심장의 근육을 제거하고 혈관만 놔두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 혈관의 모양이 마치 이 왕관의 모양처럼 심장의 근육을 감싸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관상동맥은 어떤 혈관이든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혈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우측보다는 좌측 혈관을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심장이 하는 역할인 펌프 역할을 좌측에 있는 심실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 심실에 혈액을 공급하는 쪽이 좌측에서 나오는 관상동맥이고 그 중에서도 좌전하행지라고 하는 이 앞쪽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어떤 병인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말 그대로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어떤 병이라고 우리가 알면 될까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 관상동맥의 병변으로 발생을 하는 질환이고요. 이 관상동맥에서 심장으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서 발생되는 질환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크게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글자에서 이 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불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환은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제일 위에가 이제 정상적인 관상동맥의 모습입니다. 찌꺼기가 끼지 않고 깨끗한 상태의 혈관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노화로 인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된다면 안정형 협심증부터 이제 증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된다면 불안정 협심증, 그리고 이 동맥경화에 이 죽상 부분, 이 찌꺼기 부분이 찢어지면서 혈전 덩어리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혈관을 막는 경우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 안정형과 불안정형을 아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히 나누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시작은 안정형 협심증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증상은 우리가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심장이 혈액의 요구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통증이 그 빈도가 더 잦아진다던가 그 통증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던가 강도가 더 세지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이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전혀 심장으로 심장에 있는 근육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괴사, 즉 이제 심장 근육이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네, 돌연사의 주범이라는 그 허혈성 심장 질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증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교수님, 어떨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흉통입니다. 가슴이 아픈 증상이고요.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이 흉통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 난다고 하던가 아니면 큰 바위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또는 내 심장을 양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 혈액의 요구량이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러한 통증이 잘 유발되고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팔이나 목, 턱이나 어깨 등으로 뻗치는 방사통, 이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흉통 말고도 가슴에 있는 증상이 아니라 복부 증상, 뭔가 체한 것 같다라던가 또는 숨이 차는 것 같다 이러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흉통인데요. 그럼 반대로 흉통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게 심장의 문제인가, 허혈성 심장 문제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실 이 흉통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과 그리고 소화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뼈 그리고 신경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장이나 소장, 대장과 같은 위장계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가슴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흉통이 있어서 저는 이 심장 문제가 걱정이 돼요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대부분 검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심장 문제보다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의 통증에서 특징적으로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격한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 그 통증이 좋아지는 양상, 이러한 양상에 있을 때 좀 더 허혈성 심장 질환의 흉통에 가까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뭐 자동 제세동기도 참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용법을 제대로 알면 또 위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 이 사실 심장은 정말 우리 몸에 또 중요한 장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허혈성 이 심장 질환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대부분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 검사는 기본적으로 심전도 그리고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장 그 관상동맥 질환을 좀 오래 앓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이 좀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이 심장이 다시 잘 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검사로 해그약 검사라든가 아니면 심장 자기 공명 영상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검사들보다도 사실은 그 심장에 있는 이 관상동맥이 정말로 문제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검사고요. 그래서 심장 CT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혈관이 제대로 혈류를 잘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찌꺼기가 잘 끼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이 심장 CT는 특징적으로 만약에 이 심장 CT에서 이 혈관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검사 결과를 신뢰를 해도 됩니다. 정말 그럼 혈관이 깨끗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CT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심장 혈관이 좀 막힌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의 차이인데요. 그런 CT 검사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T 검사에서 뭔가 혈관에 병변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확진 검사로 혈관 조영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 조영술 검사는 그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검사를 대부분 많이 했었고요. 그 대동맥에서 나오는 이 관상동맥을 조영제를 사용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해부학적으로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혈관 조영술을 대퇴동맥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대퇴동맥으로 했을 때는 이 대퇴동맥 검사 후에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안정한 상태로 누워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걸을 수 없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요골동맥으로 검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이동의 자유라든지 또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또 퇴원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요골동맥으로 이러한 진단을 선호를 하는 추세입니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모든 질환이나 증상이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약물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지는데 역시 허혈성 심장 질환도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약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질환이든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떤 질환이든 사실 동일하고요. 어떤 약물을 쓰느냐, 결국에는 이 혈관에 찌꺼기가 끼지 않게 하는 그러한 약제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이런 약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급성 심근경색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소판 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엔 이 혈관 조영 시술, 아까 진단에서 보여드렸던 이 혈관 조영 시술을 통해서 좁아져 있는 혈관이 만약에 있다면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넓혀주거나 스텐트 같은 이런 철망을 넣어서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술을 우리가 이제 중재적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중재적 시술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은 수술, 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과 시술이 있을 때 언제 이런 수술을 고려를 하는가? 앞서 제가 관상동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은 임상적으로는 좌측에 있는 관상동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두 혈관에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술보다는 아직까지 수술이 장기적인 성적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중에 주요한 좌측 부위에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좌측을 포함한 우측 세 군데 이상의 병변이 생겼을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을 했을 때 실패를 했거나 시술을 성공을 했더라도 이후에
잦은 재협착으로 반복적인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색이 돼서 시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또 심장 내에 다른 합병증이 동반이 돼서 수술적으로 같이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보다는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을 해야 하는 거면요. 늑골절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수님 이게 완전히 대수술일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네. 사실 그 우리 몸에서 행해지는 수술 중에 이 심장 수술이 가장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또는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심장 수술이 좀 범위가 크고 좀 무섭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입되는 인력이나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그 소모되는 시간 그리고 그러한 장비, 수술 시에 소모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심장 수술만큼 그런 범위가 큰 다른 수술을 생각을 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관상동맥 우회 수술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체외순환 펌프라는 것을 심장 수술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펌프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체외순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장을 정지시키고 수술을 하느냐 그리고 정지시키지 않고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체외순환 펌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몸의 정맥혈 그러니까 각 세포에 그 산소를 다 나눠주고 사실 더러운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좀 산소를 주고 난 더러운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가 정맥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정맥으로 들어온 피가 우측에 있는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우측에 있는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 심폐순환 펌프라고 하는 곳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시 산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소화를 시킨 피를 원래는 심장에서 최종적으로 대동맥으로 피를 전체적으로 뿜어줘서 우리 몸에 혈액이 가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이 산소화된 피가 다시 이 대동맥 쪽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심장 내에는 피가 사실은 통하지 않더라도 혈액순환이 가능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이 체외순환 펌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내에는 피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우리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심장을 절개하더라도 이렇게 피가 아주 막 쏟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장치입니다. 관상동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상동맥 수술 외에 다른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체외순환 펌프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관상동맥은 실제 심장을 절개하거나 꼭 멈추지 않아도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순환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수술을 무펌프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하고요. 이 무펌프 관상동맥 우회술은 아무래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이런 장치가 환자 몸에 이렇게 여러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장치가 없이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장치의 도움을 받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런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무펌프 관상동맥 우회수를 했을 때 뇌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회복 기간이 조금 더 빠르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생존율이나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발생되는 비율을 보았을 때는 체외순환 펌프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술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심장과 맞닿아 있는 혈관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쓸 게 예.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환자들이 수술 후에 조심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심장 수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큰 수술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심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의 모든 곳곳에 혈액을 다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 몸 어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수술에 이르는 후유증은 이 뇌와 관련된 합병증들입니다. 이런 뇌경색 또는 뇌출혈 등이 발생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심장 수술을 할 때 굉장히 고농도의 항응고제, 그러니까 피가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농도의 항응고제를 쓰게 되는데, 이런 뇌출혈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 피가 잘 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뇌출혈이 발생될 대량 출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동맥을 심장에서 나오는 제일 큰 혈관인 대동맥을 심장 수술 중에 우리가 건드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대동맥 내에 있는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머리로 날아가서 뇌경색이 발생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수술 후에 수술 사망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기로는 약 4%에서 5%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에는 수술 전에 굉장히 응급하게 들어갔던 환자분들의 통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안정 상태에서 계획된 수술을 필요한 검사를 다 시행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 높지 않은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수술 합병증이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심장 수술은 수술실에서 마취를 깨우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중환자실로 인공호흡기를 단체로 나오시게 되고요. 보통은 수술하고 서너 시간 정도 지나면 인공호흡기를 우리가 뗄 수 있게 되고, 고령인 분들한테 조금 깨는 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보통 한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시간 내에 의식에서 깨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중환자실 치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기간이 끝난 다음엔 일반 병실로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 내외의 입원 기간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가벼운 운동이나 샤워가 가능해지게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가 지나면 육체적 활동이 적은 직장 생활도 가능한 상태가 되십니다. 수술 후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관리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금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는데도 이 수술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에도 굉장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최소 2주 정도 금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을 통해서 도관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짜게 먹는 이런 식습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병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검사를 통해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 같이 이 도관에 찌꺼기가 낄 만한 이러한 상태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또 문제는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노인성 질환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40대 이후부터는 심장 관리도 잘하시고 검진도 자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조준우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